지구 가열에 의해서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초당 풍속이 70m가 넘습니다. 매미가 초속 60m 아니었나요? 근데 이거보다 글쎄요. 더 막 진짜 괴물이네. 네, 그래서 슈퍼 태풍을 성난 지구가 만든 괴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지구 온난화가 태풍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조만간 슈퍼 태풍이 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태풍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해서 정말 큰 피해를 주죠. 벙커에서도 사실은 태풍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뭐 날씨 얘기할 때도 했었고 뭐 기후 얘기할 때도 살짝은 다뤘는데 이쯤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고백을 하자면 네. 그 전에 다뤘던 내용들 전부 다 잊은 것 같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뭐 항상 새로워. 왜 하나도 안 충격적이지? 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나만 기억 못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네. 그 초스피드 복습. 음. 네, OX 퀴즈 제가 내겠습니다. 퀴즈요? 아, 좋습니다. 좀 생각이 좀 났거든요. 퀴즈.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모두 다른 기상현상이다. OX. 이거 배웠어 우리가? 이거 진짜 아니죠. 심지어 허리케인, 사이클론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태풍, 그러니까 OX 어쨌든 맞히면 되는 거죠.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모두 다른 기상현상이다. X. 동그라미. 왜 X예요? 저희가 언제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찍는 거 둘 중에 하나 50%인데. 근데 왜 잘 O예요? 찍어. 그쵸? 누나가 X 했으니까 나 동그라미. 그쵸, 우리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네. X지 뭐야. 답은 X입니다. 야, 역시.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왠지는 몰라요. 그냥 맞힐 뿐이에요. 잘 찍어. 우리 배웠잖아요. 다 똑같이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맞아요. 다 똑같은 결국 열대성 같은 저기압이다. 애들이다. 우리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클론 혹은 윌리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호주의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던 윌리윌리는 이 원주민들이 원래 쓰던 말들이었대요. 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윌리윌리, 사이클론 합쳐서 그냥 앞으로는 사이클론이라고 아, 부른다고 이름을 합니다. 합쳤구나. 올해는 부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덜 들렸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의 지정 생존자 만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태풍이구나. 태풍. 근데 왜 이렇게 태풍을 늦게 오지?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고? 예, 들어오세요. 손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체온 체크. 아주 적정한 온도. 세계 기상기구가 운영하는 스파크. 어떤 곳인가요? 4개의 기후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북극이 땅 상태가 바뀌어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성층권이라는 저 하늘 위에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사는데 날씨랑 기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요거를 혹시 반지 같은 거 있으세요? 이거 약간 땅물 바람 물 마음 그거 새떼가 갑자기 막 이동을 한다던가 그 지진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데 태풍도 그런 게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전조 증상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잘 발달해가지고요 가장 훌륭한 정보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다음날 비 올 것 같으면 얘가 전날 새벽에 엄청 뛰어다녀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게 일단 습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습도와 기압에 민감한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 과학적이네요. 비 오기 전에 뭐 무릎이 아프시다 어르신들 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면 혈압이 바뀌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태풍 오면 우산을 쓰십니까? 아니면 우비를 입으십니까? 안 나갑니다. 태풍의 가장 좋은 대비는
밖에 안 나갑니다.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벙커로 함께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손사구 교수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소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태풍 같은 입장을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계시면 예전에 그 해양편에 나오셨던 남성은 교수님 혹시 아세요? 친하십니까? 예, 동료 교수님. 아, 진짜? 친분이 있으세요? 같은데 별로.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아, 프로에 나오는 걸 강력히 추천해서. 아, 진짜? 왜 추천하신대요? 재밌다고. 아, 재밌다. 소문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남성현 교수님 최고. 교수님, 보통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 시기가 8월에서 9월 딱 요맘때쯤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풍은 보통 따뜻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섭씨 26도 이상의 바다가 필요한데요. 7월이 넘어서 8월이 되면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려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7월, 8월경에는 한반도 남동 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것. 그게 우리가 7월, 8월, 9월 이때 태풍을 많이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딱 요맘때쯤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만들어진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바다 위라고 그랬는데요. 바다 위에 아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수증기가 상승하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상승하면서 아주 거대한 구름 무리가 만들어지고요. 예. 네. 이 큰 구름이 일단은 태풍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알죠, 그거는 이 구름 무리 중에 일부가 이제 회전을 만나게 되면 네. 돌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구름이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얘가 돌리나? 회전을. 가장 중요한 건 지구 자전이고요. 근데 지구 자전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태풍처럼 강하게 회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주변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강하게 회전을 하느냐 아니면 회전하지 못하고 비만 내리고 사라지느냐 결정이 되고요. 바람 외에도 네. 대기가 얼마나 안정한지 다른 일기계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태풍. 지금부터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원자폭탄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자폭탄인데요. 태풍의 위력이 원자폭탄급이다. 예. 그만큼 위력적이다, 무섭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풍이 자동차 뒤집고, 나무 뽑고, 요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원자폭탄이면은, 이건 좀 스케일이 다른데? 용주 씨가 깜짝 놀랄 텐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비나 마이삭 네. 이런 태풍이 흔히 중형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중형 태풍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네. 원자폭탄 에너지의 1만 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만 배요? 네, 1만 배. 아니, 더 세다고? 너무 크잖아. 태풍 자체는 어마무시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태풍이 갑자기 소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피해는 원자폭탄보다 훨씬 좀 작게 느껴질 뿐입니다. 나가사키에 8월 9일 떨어진 네.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시내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예. 근데 바비나 마이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다 응축해가지고 도시 하나에다가 투여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만 배까지나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네요. 음. 근데 소형 태풍, 대형 태풍, 막 중형 이렇게 태풍. 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 네. 옷처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 누가 정해요? 그것도 궁금하네, 어.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이걸 가지고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가지고 태풍의 규모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한 300km 정도 되면 소형 태풍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500km 정도 되면은 중형 태풍, 그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대형 태풍이고요. 이게 초대형 태풍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소형 태풍만 오더라도 사실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의 아주 거대한 규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컸어요? 태풍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억 남는 태풍 이름들이 있어요? 매미. 매미도 엄청 세지 않았어요? 매미 진짜 세찌개.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매미인데 얘 네. 너무 강력하다. 맞아. 뉴스만 나오면 매미급 태풍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비교의 대상이 맞아. 매미만큼, 뭐 매미보다 뭐 이렇게 나와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상청 관측 사상 가장 강한 태풍이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육박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진짜 큰 태풍이었군요. 보통 저희가 초속 한 50m 정도 되면은 건물 붕괴 위험을 논하거든요. 네, 그 당시 아주 강한 태풍이었고요. 매미라는 태풍은 이름 더 이상 안 쓰고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조금 순화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미 자리에 무지개가 들어가요. 매미 개명했어요? 무지개로 개명했어요. 무지개라고 불러요? 지금은 이제 무지개로 바뀌었고요. 근데 정말. 무지개도 정말 그 낭만적인 이름인데 만약에 무지개가 슈퍼 태풍 이런 거면 자, 어쨌든 정말 태풍이 우리에게 줬던 피해가 지금까지 사실 뭐 집계된 걸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매미는 피해를 준 순위로 따지면 몇 번 정도나 될까요? 아까 최고라고 1번 아니에요? 1번? 1번이지 않을까? 바람의 세기는 최고였지만은 피해액만 따지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라고요? 그럼 더 센 게 있었어? 2003년에 온 매미는 4조 7,810억 원의 피해를 줬고요. 네. 그리고 인명피해가 132명. 근데 매미 바로 전해인 네. 2002년에 루사라고 아, 하는 루사. 태풍이 있었습니다. 루사는 5조 2,479억 원의 피해액을 줬고 와. 인명피해도 246명으로 어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999년에 올가, 네 번째가 2012년에 볼라베, 몰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1995년에 저 기억나는데 제니스. 95년에. 네. 근데 해마다 이렇게 유독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이 또 따로 있잖아요. 특정 지역만 피해가 굉장히 큰 이유. 요건 또 왜일까요? 맞아요. 태풍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수송되는 수증기 양이나 바람의 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럼 오른쪽이 피해가 커요, 왼쪽이? 훨씬 큽니다. 오른쪽이. 그렇죠. 왜냐하면 태풍이 이제 반시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태풍의 오른쪽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갑니다. 네. 남쪽은 이제 수증기가 많은 바다거든요. 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수송해 오는데 반면에 이제 왼쪽은 네.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북쪽은 사실 이제 내륙입니다. 네. 내륙은 수증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증기 양 자체만 하더라도 태풍의 동쪽이 훨씬 많고요. 그것도 있지 않나요? 편서풍이라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원래 바람의 방향이 불고 있어서 마치 이제 팽이를 돌릴 때 이렇게 같은 오른쪽을 때리는 방향으로 거야. 쳐주는 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쳐주냐에 따라서 더 빨라지고 안 빨라지고 하잖아요. 편서풍의 원리랑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태풍의 오른쪽에 바람이 강한 이유가 편서풍 때문인데요. 태풍이 이제 이렇게 도는데요. 이렇게 도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거든요. 네. 이렇게 도니까 남쪽은 바람이 세지고요. 북쪽은 바람이 약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바람이 세진 게 가속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껴서 올라가고. 진짜 태풍이 이게 오른쪽에 가는 팬이 이렇게 체크하고 돌리듯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그 원리 너무 궁금해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거 썰이에요, 진짜예요. 원래 더 맞아.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엄청 신비로운 현상인데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인데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바람이 세집니다. 예. 그런데 바람이 쑥 모여 들어가서 가장 중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장 중심까지 못 가고 중심 근처까지만 바람이 모여 들어갑니다. 밑에서는 쑥 모이지만
사실 위로 올라갈 때는 사이사이 조금씩 퍼져나가도 되거든요. 조금 퍼져 나가다 위에서 상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어 나가면서 일부는 이 공기가 안쪽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어 들어온 공기가 하강하면서 일단 공기가 내려오니까 구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맑은 날을 만들고요. 또 흥미롭게도 이렇게 하강하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은 주변보다 더 따뜻합니다. 태풍이 작아. 이거 작은데도 태풍에 눈이 있습니까? 작은 눈이 있겠죠. 모든 태풍이 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없는 애도 없대잖아. 있어요? 그럼 걔 뭐 보고 다녀? 하여튼 안 보고 다녀. 눈에 뵈는 게 없는 태풍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쨌든 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중심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강한 태풍일수록 상승기를 더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내려오는 것도 좀 강합니다. 근데 이게 강하지 않다면은 이게 잘 정의가 안 되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많은 분들이 태풍에는 동그랗다고 생각하세요. 네.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네모난 것도 있고요. 세모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동그랗게 보는 거는 아주 강한, 엄청난 규모의 아주 잘 발달한 거는 동그랗게 나타나고요. 규모가 작거나 그다음에 강도가 좀 약한 거는 다양한 형태의 태풍의 근데 눈이 저는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 그 태풍의 눈 중심에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진짜요? 근데 그 우리 고향이 목포였는데 네. 그때 내가 무슨 태풍인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아마 사라였을 거예요. 사라. 사라 기억나죠? 근데 그때 난리 법석이었고 뉴스에서는 난리 법석인데 목포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리고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맑아 막. 아래쪽은 진짜? 날리고. 심지어는 제가 느꼈던 게 학교가 그때 휴교였어요. 예. 학교를 안 태풍 갔어. 온다고? 태풍 태풍 온다고 때문에. 학교를 안 갔는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오. 눈에 있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태풍 네.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태풍이 주는 피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 태풍이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장점은 없을까요? 장단이 다 있잖아요. 왜냐면 무슨 우리가 일이든. 얘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좋은 점을 하나라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태풍은 이제 기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태풍 하나가 원자 폭탄의 몇만 배 규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만큼 큰 에너지를 중위도 고위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도지방 여기는 사실 항상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매우 에너지가 많거든요. 반면에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잉여 에너지를 북극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입니다. 얘가 갖다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이 올라오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네. 성질 고약한 에너지 택배 기사님. 소리 너무 좋은데 괜찮네. 에너지 택배 기사님. 괜찮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물. 특히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한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태풍이 워낙 크면 피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태풍이 오는 거는 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역시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 태풍도 민폐만 끼치는 줄 알았더니 가끔은 정말 가끔은 효자 노릇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태풍이 해양 생태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물이 아무런 흐름이 없이 그냥 잔잔하면은 물고기가 살지를 못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류가 다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닷물을 흔들어 줘야 이 바닷속 생태계가 이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바닷물을 흔들어 주는 역할을 또 태풍이 한다고 합니다. 쉐이커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바다에서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적조 현상인데요. 예. 사실 양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네, 태풍이 한번 오면서 확 휘저어주면서 적조도 사실 다 없애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연 현상이 그냥 이유 없이 또 있는 현상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태풍 피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썰록 용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코스튬을 좀 다르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재난 행동 요령을 퀴즈로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거 스타워즈 같고 좋죠, 그죠? 아이고야. 준비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건 아니죠. 그려야죠. 그림 문제 제일 약한데. 뭐 다 약했잖아요. 안 약한 퀴즈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다지 센 거 없었어요. 한달에. 맞추면 기억 못하고 맨날 못 맞추면 구박하더라. 태풍이 오면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속출을 정답 하는데요. 반칙의 방향. 가정집의 경우 창문 파손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종이, 신문지, 테이프가 있습니다. 태풍에 창문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그려주세요. 자, 정답. 모두의 정답을 본 다음에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일단 이렇게 크로스로 테이프를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X자로. 네, X자로 테이프 붙여주고 신문지나 종이를 이 가장자리에까지 다 채워서 넣고 거기를 한 번 더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 위를 이제 또 다시 신문지나 종이로 한 번 더 붙여주는 형태의 3단계로 저는 그려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테이프고요. 네. 이게 신문지 같은 거 다 붙인 거예요. 테이프로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마감을 하고 밑에 여기를 이제 종이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심플한데 종이든 신문지든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위에 그 종이나 신문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창문 틈 사이에 그 종이들을 좀 껴놓고. 이거 내가 맞네. 나 여기 또 종이 끼운다 그랬잖아. 네, 내가 그거는 밑에다. 맞았어요. 그거는 저 맞았어요. 설명을 제대로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아니야. 틈새를 다 그거는 조절해야 맞았고 됩니다. 코너 거기에는 테이프로 이제 막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태풍에 흔들리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다가 네. 창문이 깨져서 아, 사망하는 맞아요. 사고가 맞아요. 뉴스에서 있었어요. 봤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맞습니다.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창틀만 잘 막아줘도 창틀만 막아도. 네, 충분하다. 요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특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구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창하고 창틀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유리창이 깨지는 거는 이렇게 흔들려서 깨지는 거라 그것만 잘 대비를 하시면은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이 틈새를 잘 막아주는 거. 네, 가장자리 틈새. 아무래도 뭐 이런 답이 나왔던 건 모두가 다 옛날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동물들이 도망을 가는 등 우리 주변에서 위험 시그널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집안에서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 뭐가 무엇일까요? 흔들리겠죠. 이렇게 그거는- 물잔이 흔들려요. 그건 주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올 때 나오는 연출이잖아. 나 알아. 뭐야? 개미인가 뭐 벌레가 나타나. 정답이지. 내가 본 적 있다? 정답이잖아. 이거 아니야, 당했잖아. 안 당황했어. 무슨 누나 왜 그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집 위에 기우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이잖아. 도망쳐. 아니,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집안. 있는 게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오지. 근데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두 분은 진짜 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전혀 없어. 물 맛이 이상해. 이건 뭐야? 뭔데? 물이 이게 갑자기 뭐야? 끊긴다. 네. 정답입니다. 이걸 줍네 또. 이걸 줍네요. 이걸. 자, 이제 제 기분 아시겠어요? 요거 매주? 그렇지. 이거 매주 이런 기분이었다는 거잖아. 정답은 단소. 지하수가 멈춘다. 였습니다. 지하수와 산사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흙이 단단해 보이는데 흙 사이에 사실은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구멍 사이로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흙이 충분히 많은 양의 빗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일단 무거워지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밑에 지하수가 있다면 이걸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흐르던 지하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이걸 예견을 할 수 있느냐. 네. 좀 면밀히 살펴본다면은 어딘가에 절단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땅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무섭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미리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가 피해가 않습니다. 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하고 또 고립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19나 산림항공구조대 1688-3119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돌풍과 함께 급격하게 많은 비를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계단이 침수됐을 때 물이 이곳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깨, 코. 요롱이. 더 낮아야 돼요. 요롱이가 어디예요? 아니, 요롱이 허리가 길면 어. 요롱이. 아니 의외로 낮을 거예요. 무릎. 정답은 무릎입니다. 오늘 잘하네. 잠깐만. 오늘 앞으로 잘해. 눈높이를 낮춰드릴게요. 작가님들 제가 낮춰드릴게요. 눈높이를 내가 무릎 너무 아래로 멀어지면. 낮춰주세요. 네. 침수된 계단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수위는 무릎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이 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라고 한 4, 보면 50cm 됩니까? 한 정도인가요? 30c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30cm.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은 정말 무겁습니다. 네. 제가 마트에서 뭐 2리터 아니면 뭐 1.5리터 사실 엄청 무겁거든요. 네. 30cm만 되더라도 물속에서 걷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50cm 이상이 됐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걷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대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호흡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또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알찬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정답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언제나 안전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빵점 맞으신 공 MC님 너무 오늘 낮췄다. 정답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썰렁요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괴물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괴물인데요. 태풍과 괴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스카 수상을 했던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한강에 살던 괴물, 알죠, 괴물이 뭐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알죠, 막 한강 알죠. 막 뛰어서 사람 잡아먹잖아.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태풍 속에 괴물이 살고 한강의 있다. 태풍연대 이런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무서운 태풍? 이런 걸 비유하는 거 아닐까요? 괴물 태풍. 괴물 태풍. 괴물 태풍.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미국 기상청에서는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 미국 기상청 기준으로 이제 캐테고리 4, 5 허리케인이 될 텐데요. 이런 강력한 허리케인을 이제 슈퍼 허리케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 슈퍼 허리케인. 근데 이게 캐테고리 5 정도만 되더라도요, 초당 풍속이 70m가 넘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태풍인데 이런 것들이 북미에서는 꽤 많이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속 70m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우리나라 역대 태풍 중에 그 풍속이 가장 강했던 태풍이 매미였다고 아까 매미, 네. 했잖아요. 매미가 초속 60m 아니었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세요? 더 막 빠른 풍속, 더 강한 태풍이면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진짜 괴물인데. 네, 그래서 슈퍼 태풍을 성난 지구가 만든 괴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8월에) 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제 6차 기후변화 보고서의 일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구가열에 의해서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와. 특히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가 받을 가능성이 어머, 크다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또 우리야? 태풍이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많을수록 강한데요. 지구온난화가 되면 바닷물이 계속 데워지거든요. 따뜻해지죠. 네. 데워진 바닷물에서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상층으로 수송돼서 어마무시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필이면 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쿄대 연구팀이 이런 그 온난화가 태풍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했는데 수온이 1.3도 상승한 미래 태풍을 비교 시뮬레이션 했더니 미래 태풍은 현재보다도 20%더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올지 시뮬레이션한 연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외부에서 접수한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예, 부경대학교 오재호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뭐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자꾸 험해지고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태풍 매미가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2100년경에 다시 똑같은 게 생긴다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중심기압이 거의 22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걸 말하고요. 예. 풍속도 아마 슈퍼 태풍급에 가까운 이야. 그런 거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고 태풍 매미 때는 우리 부산 쪽으로 해서 동해안 들어가자마자 소멸 단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슈퍼 태풍급으로 미래에 나타난다면 이게 동해안 가서도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발달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 태풍이 오면은 뭐 배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배가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도 이런 위험하고. 태풍은 유조선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유조선을 갖다가 들어서 뒤집는다기보다도 바다에서 오면 너울성 파도라 해서 우리가 하는 건 파도가 작은데 너울성이 굉장히 크면 그 유조선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네. 그 파고가 유조선 중간에 이래 되면 유조선이 무게 때문에 중간에 올라와서 양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조만간 슈퍼 태풍이 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태풍 매미, 태풍 루사를 그 동생급들은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오랫동안 기후위기와 태풍의 관계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최근에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내 시뮬레이션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나 공포감 같은 걸 약간 가지시나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태풍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IPCC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정상들이 1992년 리우에서 모여서 지구가 큰일 났다고 회의했는 게 산업혁명보다 이산화탄소가 70 ppm,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70개 이산화탄소 더 많아졌다. 이제 큰일 났다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우리가 리우 정상회담보다 또 70 ppm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0년 동안 늘어났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똑같은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8배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랜드 빙하도 7배로 빨리 녹고 있고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우리가 전체를 보질 못해서 그렇지 자연은 하나도 지금 계산해서 어긋나게 간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배출을 더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세도 더 빨리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태풍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괴물 태풍이 나타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무섭습니다. 괴물 어떻게 상대해? 네, 이 괴물들의 성격도 변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미 국가환경정보센터 NCEI의 제임스 코신 박사가 1949년부터 2016년까지 68년 동안 인공위성 관측 태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늘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응. 강한 태풍이 육지에서 천천히 이동을 하면 강한 비바람이나 집중호우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태풍이 왜 이렇게 요즘에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약해진다고. 저기다가 더 따뜻하고 중고에다가 더 차가울수록 바람이 더 강하게 붑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시그널은 북극이 급격하게 따뜻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랑 중고위도의 온도 차이가 과거보다 좀 더 약해졌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해진 게 태풍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일부 끼친 걸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러니까- 얘네 빨리 보내야 되는데. 태풍을 이동시키는 큰 대기의 흐름이 천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지구 온난화가 태풍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또 인간 때문이네요. 미안합니다. 특히 이제 태풍의 변화에 또 변화를 일으킨 게 이런 온난화 때문에 생겨난 제트 기류 변화라고 하는데요. 제트 기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제트기는 알죠? 제트스키도 알아요. 제트기가 그나마 설명하기 좀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륙권 위에서 성층권 요 사이에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근데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제트기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바람을 타고 가면 더 빨리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더 느려지는 건데 이 제트 기류가 또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태풍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태풍이 이제 저희도에서 잘 발달하다가 중위도로 올라가면서 체력이 약화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제트기류인데요. 상층에서 바람이 아주 세게 분 거거든요. 근데 태풍 자체는 반드시 서서 회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층에서도 반시계로 돌고 똑같은 중심에서 상층에서 반시계로 돕니다. 그런데 중위도 갔더니 바람이 위에서 엄청 세게 붑니다. 저쪽에서 동쪽으로. 그렇죠. 이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 기울어지면서 태풍의 구조가 깨지면서 태풍은 급격히 약화가 되는데요. 팽이가 쓰러지면은 못 굴러가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 제트가 약화가 되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 오래 발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제트기류가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는 이만큼 와야 됐던 태풍이 좀 더 고위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구 밀집 지역인 중위도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당하지만 말고 얼마나 과학 기술이 눈부시고 여기 맞죠. 우리 막 과학 박사님도 계시고 오.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태풍의 위력을 약하게 한다거나 얘네를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연구하면 되잖아요. 맞아. 영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가 태풍의 눈에다가 뭔가를 던지면 태풍이 약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는데 실제로 태풍 제어하는 시도를 1947년 10월에 미군에서 실라 프로젝트라고 했었어요. 되게 옛날에 이때 허리케인 데이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날아가가지고 태풍의 한가운데에 36kg의 드라이 아이스를 투하했다고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그 주변의 열을 급속하게 빼앗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라이 아이스를 투여하면 태풍의 허리케인의 에너지를 좀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럴듯해. 됐습니까? 이거 실제로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되게 좀 엉뚱한 결과로는 나온 게 드라이 아이스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방향이 바뀌긴 바뀌었대요. 바뀌었대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엉뚱하게 미국 본토로 향하는 바람에 피해가 엄청나게 더 커졌다라고 근데 저는 알려졌습니다. 그 드라이 아이스 36kg 때문에 태풍의 방향이 바뀌었을 저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알 것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런 것들이 상상으로만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실현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턴트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사실 이제 군사용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잘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 이제 폭격을 한다. 그러면 구름이 안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날씨들을 없애고 혹은 일부러 안 좋은 날씨를 만들고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실현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효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잘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저런 방법들 막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시도는 뭐냐면은 미국에 그 태풍이 온다라는 예보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네티즌들 뭘 했냐면은 다 같이 선풍기를 킨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창문에다가 선풍기를 켜서 다 같이 이걸 키면 네. 태풍을 다시 바다 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고 너무 엉뚱하긴 하지만 얼마나 태풍이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태풍이 말이야. 줄 피해가 무서웠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아니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럼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태풍의 발생이나 경로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18년 8월에 유럽 우주국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아이올로스예요. 이 아이올로스는 그리스 신화의 바람의 신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네. 세계의 바람 지도를 만드는. 오. 네. 사실 이 위성은 계획은 엄청 오래됐었는데 이게 기술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근에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는 라이다라는 장비를 쓰는데요. 요즘 이제 라이다는 사실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아는 장비거든요. 자율주행에 쓰는 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자외선 밴드의 레이저를 어떤 입자나 물체에 쐈을 때 일부가 반사돼서 돌아오거든요. 예.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입자나 물체의 이동 속도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 지도를 만들면 실제로 태풍 예측에 좀 도움이 돼요? 얼마나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은 바다에 생기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는 관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관측할 수 망망대해니까. 유일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게 인공위성인데요. 근데 과거에 인공위성들이 관측했던 거는 구름, 그 다음에 기온, 혹은 바닷물의 온도 이런 것들은 관측을 했었는데 바람은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강도든 크기든 전부 다 바람으로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심지어 이동 방향도, 이동 속도도 바람이 민감하다 그랬는데 이 정보가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상청은 이렇게 예보하고 일본 기상청은 이렇게 예보하고 중국, 미국은 이렇게 예보하고 예보가 다 다릅니다. 다르죠. 일단 인풋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태풍 뜰 때마다 배틀하잖아요. 맞아. 한국 기상청이 맞을지 일본 기상청이 맞을지 경로를 코스를 이렇게. 이렇게 일단 입력 자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태풍들이 발달하는 과정 내에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직접 관측하게 됐기 때문에 오, 신기하다. 뭐 예보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좀 높아졌겠어요? 예, 사례 분석이긴 한데 9%에서 한 10% 정도 향상됐다라는 그것만 그런 높아져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이게 유럽 우주국에서 띄운 인공위성인데 그 데이터를 전 세계가 다 공유를 하고 있나요? 이게 실시간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가 일부 되고 있긴 합니다. 오, 그래요. 뭐, 그 태풍을 뭐 미리 막는다거나, 가는 태풍 뭐 없앤다거나, 이래서 뭐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어렵죠. 애당초 예측도를 좀 높여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괴물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후 위기에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존 키트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또 이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까요? 허리케인 아이스크림 들어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죠? 짜잔. 아이스크림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사진기인가? 네. 이게 뭐예요, 교수님? 라디오 같은데요? 라디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켜는 거예요? 라디오랑 랜턴 기능이 같이 있는 소형 기기인데요. 네. 흥미롭게도 이게 자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네네, 그래서 열어서 돌리면 자가 발전이 되고요. 오! 일단 뭐 앞에 버튼을 제가 켜보면 이제 이렇게 랜턴으로 작동을 하고요. 쓰다, 이거. 그리고 라디오도 라디오로 한번 키면은 켜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라디오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해. 그래서 이제 계속 돌리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원이 없더라도 랜턴과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기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존 키트로 가져오신 이유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라? 이게 TBS FM 들으라 이거예요? 사실 이제 그 태풍의 피해들이 다양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전입니다. 정전 그렇죠. 때 이제 과거에는 뭐 양초를 키우고 그랬는데요. 네. 요즘 이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양초보다는 이제 랜턴이 훨씬 유용하고요. 굳이 뭐 요거는 태풍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실시간 정보거든요. 네.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서 라디오라든지 웹 서핑이 다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전이 되면은요. 네. 스마트폰 이제 배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국에도 또 기지국에 영향을 문제가 갈 수 있으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별도의 배터리가 없는 이런 소형 라디오가 있다면 실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 랜턴이 되게 환했는데 저걸로 모스부호도 보낼 수 있겠어요. 쌍방향 통신. 신호는 라디오로 받고 내가 모스로 이제 구조 신호도 모스번호. 따따따따 있었어 영화에. 한국. 그거 아니야. 그 정전 말씀하셨는데 이제 태풍이 오고 나서 만에 하나 정전이 일어나면은 이것저것 막 만지기 그쵸, 뭐라도 막 뭐라도 예, 만지고 예. 막 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전기시설에는 가능하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약간 감전의 그렇지, 피해가 있을 수 그렇지,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이 태풍 피해가 심하면은 상수도 공급이 끊겨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미리 욕조 같은 곳에다가 물을 받아놓는 것도 이 대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아하, 좋은 꿀팁들을 오늘 많이 알긴 했지만 부디 이런 대비를 안 할 수 있게 태풍이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쏙 이렇게 쏙 빼놓고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태풍에 대비하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네, 신박한 뭔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돼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기상현상이잖아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이제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부디 큰 피해 없이 태풍으로부터 여러분 모두 안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당국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가 식탁위기로 이어진 나라들 중에서는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5대 식량 수입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와. 2100년쯤 되면 4.7도 정도 높아지거든요. 농민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또 내전까지 일어났어요. 온난화의 강한 품종을 기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곤충 식량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생명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깨끗하게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고기라면 인공 고기 이걸 배양육이라고 불러요. 듣다 보니까 진짜 식량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